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전에 파혼을 한 여성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저도 그 말에 100% 동감해요. 물론 부모가 엉망이라고 해서 자식도 엉망으로 자라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식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구보다 축복받는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선택한 남자를 저희 부모님께서 친자식보다 더 아끼셨고 남자 쪽 부모님께서도 저를 무척 예뻐하셨거든요. 집안의 반대로 힘든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축복받은 결혼이 아닌가 생각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만은 않는다고 저 역시도 결국엔 새드엔딩을 맞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하게 결혼을 밀어붙였다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아니다 싶을 땐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로 7살 그리고 4살 위에 오빠가 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집안 어른들은 저를 두고 복덩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건 제가 태어나고부터 아빠 일이 잘 풀려서 집안 살림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집안에 화장실도 없어서 다른 집들과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요. 아파트촌을 마주보는 산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동네 가게에 외상을 앉은 가게가 없었고 공과금을 못 내서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날이 부지기수였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오빠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겠어요? 또래 친구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저희 오빠들은 빈 골목에서 둘이 흙장난을 하거나 캄캄한 골방에서 일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계셨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난했냐고요? 엄마는 그게 다 운이 나빠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는 재주도 많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운이 없는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지 뭐니. 그래도 언젠가는 성공할 사람이야. 네 아빠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을 못하면 그건 말도 안 되지. 회사에 취직을 해도 2달도 못 버티고 쫓겨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사업을 하려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생긴 빚을 갚느라 버는 족족 돈을 쏟아붓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도 엄마는 어쩜 그렇게 아빠를 철석같이 믿으셨던 건지. 자식인 저로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희 외가는 어느 정도 사는 집이었는데 엄마가 하도 친정에 손을 벌린 통에 둘째 오빠가 태어난 시점부터는 아예 연락도 끊고 살게 되었대요. 맞사위라는 게 장인장모 위할 줄은 모르고 툭하면 안 사람 앞세워 돈이나 빌려가고 그렇게 빌려간 돈을 갚기는커녕 염치 없이 매번 손만 벌리니 어떻게 예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처음엔 고생하는 딸을 생각해서 외할아버지 몰래 외할머니가 쌈짓돈도 챙겨주시곤 했었는데 그게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깨달으시고는 외할머니도 손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외가와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엔 연락도 않고 살게 되었죠. 외가의 도움이 끊긴 순간부터 저희 집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비빌 언덕이 사라진 셈이니까요. 그러다 집안 사정이 나아진 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한동안 취직이 안 돼서 막노동판에서 날품팔이를 하던 아빠가 드디어 취직이 된 거예요. 물론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가족 모두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그래도 사택이 있어서 생활 환경은 훨씬 좋아졌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거기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고정 수입이 생기게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엄마 말에 따르면 그 무렵 엄마가 하시던 부업도 잘 돼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던 우리 가족은 아빠가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차리셨는데 지방에 있는 동안 샌드위치 가게를 하셨던 엄마의 노하우 덕분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박리담의 전략은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샌드위치 가게를 분점까지 내게 되었고 그러다 몇 년 뒤엔 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까지 차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실패도 많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도 많이 당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부모님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잘 벌게 된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외가와 다시 연락도 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두 오빠는 어린 시절 엄청 고생을 하고 자랐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고생이란 걸 모르고 자란 셈이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하던 집이 일어서면 마지가 고생이고 잘 살던 집이 망하면 막내가 고생이라고요. 그 말대로 저희 집에서 가장 고생을 한 형제는 큰오빠였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건 바로 저였어요. 풍족해진 생활 덕에 저는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고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해달라는 건 뭐든 해주셨거든요. 내가 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언젠지 아니? 돈 없다고 남들한테 무시당할 때? 돈 잘 버는 동서들 앞에서 장인장모한테 투명인간 취급받았을 때? 아니다. 사실 그런 건 나한테 아무 타격도 안 됐어. 내가 제일 슬펐던 건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을 일찍 철들게 만들었던 거다. 네 큰오빠가 7살 때였는데 하루는 자기도 유치원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 그러더라. 동네의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애는 자기뿐이라면서 말이지. 그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도 힘든 때였거든. 전기세도 못 내서 툭 하면 전기가 끊기던 때였는데 애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주겠니? 그래서 나중에 존돈 벌면 그때 보내주마 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어. 그 후로 네 큰오빠는 단 한 번도 엄마나 아빠한테 뭘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 가난한 부모가 자기 부탁을 못 들어줄 거란 걸 알아버린 거지. 지금은 아빠가 돈도 많이 벌어서 자식들이 해달라는 건 뭐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네 오빠들은 도통 뭘 해달란 소리들을 안 해.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른다. 소영아, 넌 말이다. 하고 싶은 거나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뭐든 아빠한테 다 말해라. 알았지? 덕분에 저는 자라면서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대개 이런 경우 자신들은 못 누리고 살아온 거에 대해 불평하는 형제들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 오빠들은 달랐어요. 툭 하면 입버릇처럼 자신들은 가난 때문에 못 해본 거지만 내 동생만큼은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거든요. 특히 큰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게 부모님만큼이나 많이 챙겨주었어요. 큰오빠가 취직을 한 이후로 매달 제 용돈도 챙겨주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고가의 제품을 사야 할 때면 몰래 용돈도 찔러주곤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서 그랬는지 큰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내 편 하나를 잃는 기분이었어요. 큰올케가 싫었던 건 아니지만 내 오빠를 뺏어간 사람이란 인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저를 대하는 큰올케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식구들 누구도 제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거나 혼내는 일이 없었는데 큰올케는 달랐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죠. 아가씨, 20살도 넘은 여자가 오빠들 앞에서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아무리 남매지간이라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핫팬츠나 가슴걸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옷은 앞으로 식구들 앞에서 입지 마세요. 곧 있으면 조카도 태어날 텐데 고모가 돼서는 그러고 다니면 안 되죠. 지금껏 한 번도 집에서 입는 옷차림으로 지적을 당해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큰올케의 지적이 괜한 참견 같았어요. 제가 뾰루통한 표정을 하자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시느라 한마디 했는데
큰올케는 시어머니한테도 가차 없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나중에 아가씨 시집가면 그때 시댁에서 어머님 욕을 할 거예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요.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혼내도 내 식구가 혼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너무 아가씨를 끼고 들지 마세요. 한마디로 큰올케 말은 남한테 욕먹게 하느니 내 식구가 먼저 혼내서 잘 가르치자는 거였지만 그래도 너무 대놓고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곱게 들리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저였지만 특히나 천성이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저희 엄마는 직설적인 맏며느리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올케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고는 애 키우기 힘들다며 저희 부모님과 합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큰오빠랑 아빠는 대환영이었지만 저희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흑빛이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게 된 거니까요. 엄마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큰올케랑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었어요. 가끔 볼 때도 그렇게 사람을 잡돌이하는데 다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결사반대를 했어요. 올케 언니 편하자고 지금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분도 아닌데 집에 와서까지 애들한테 시달려야 하겠냐고요. 그렇게 애 키우기 힘들면 언니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저랑 큰올케가 창과 방패처럼 팽팽하게 맞서자 아빠랑 큰오빠는 나서서 한쪽 편도 못 들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엄마는 당연히 제 편이었지만 대놓고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강하게 반격할 줄 알았던 큰올케가 의외로 너무도 쿨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뭐예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아가씨가 서운해할 만하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생각지 못했던 큰올케의 사과에 잔뜩 결의에 차 있던 저는 맥이 빠지고 말았지만 그날 큰올케의 의외의 모습에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릴 때 부모님과 유치원에서 사과하는 걸 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알아도 쉽게 사과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큰올케를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엄마도 저도 큰올케에 대한 불편했던 감정을 조금은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물론 100% 편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큰올케와 달리 둘째 올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랑 성격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대놓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남들한테 손해를 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올케한테는 처음부터 약간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엄마처럼 둘째 올케도 큰올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네 사람이 만나면 큰올케가 선봉에 서고 나머지 세 사람이 뒤에서 졸졸 따르는 형상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큰며느리가 너무 나대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좋은 점도 있었어요. 큰올케 언니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명절이나 제사 때 여자들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큰올케가 온 뒤로는 명절에 모여서 음식을 할 때도 큰올케의 진두지휘하에 여자고 남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했어요. 안 그랬다간 큰올케 언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여자라고 더 일하고 남자라고 놀고 그런 거 없이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비록 서로 다른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어갔어요. 이제 제 남편감만 제대로 들어오면 완전체가 완성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들 제 결혼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랑이랑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온 가족의 관심을 받았어요. 심지어 둘째 오빠 내외는 데이트 장소까지 몰래 따라올 정도였어요. 얘랑이 자꾸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든다고 해서 그럴 리가 있냐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때 제 눈에 둘째 오빠 내외가 들어온 거예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너무 창피해서 얘랑한테는 그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얘랑을 저희 부모님께 소개도 하기 전에 저희 가족들은 얘랑에 대해 모든 걸 꿰고 있었어요. 업체를 이용해 뒷조사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두 올케가 열심히 서칭과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모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걸러지지 않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결말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건 누구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얘랑은 저랑 몇 번의 엇갈림 끝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직장 선배의 소개팅 상대로 만나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그날 갑자기 야근이 잡히는 바람에 제 친구가 대타로 소개팅에 나가게 됐거든요. 하지만 친구랑 얘랑은 그날 잘 되지 않았고 차만 잠깐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팅은 끝이 났고 얘랑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런 건지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에 참석했던 저는 예식장에서 직장 선배와 마주쳤어요. 얘랑과 저의 소개팅을 주선했던 선배였죠. 알고 보니 제 동창과 선배의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한참 울었어요. 그런데 선배 옆에 서 있는 체격 좋은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선배 남편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저랑 소개팅을 하기로 했던 얘랑이더라고요.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다고 어쩌면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소영씨, 이 친구가 전에 내가 주선했던 소개팅 당사자야. 두 사람 모두 그때 약속이 엇갈려서 많이들 아쉬워했을 텐데 결국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되네. 두 사람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선배뿐만 아니라 저랑 얘랑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만날 인연이었나 보다 생각하니까 운명까지는 아니어도 상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날 결혼식 피로연에서 얘랑과 나란히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 대신 소개팅을 했던 친구 말로는 대화도 안 통하고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서 앉아있는 내내 불편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몇 시간을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과 몇 분 지난 것처럼 너무 즐거웠어요. 대화를 나눈 지 20분도 안 돼서 바로 애프터 신청을 받았을 정도로요. 소개팅 때 만났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바로 사귀게 된 우리는 이후 2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얘랑은 오빠들은 물론 올케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우리 둘 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사귄 지 반년이 지나던 무렵부터는 아무래도 결혼을 염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형제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얘랑은 저희 오빠들 내외와 술자리도 같이 하고 가족 행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어요. 얘랑이 제 조카들 생일이나 어린이날 선물도 챙길 정도로 다정다감한 사람이라서 올케아들한테 점수도 딸 수 있었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저 역시도 얘랑의 여동생 부부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얘랑의 여동생은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아이 때문에 등 떠밀려 한 결혼이라서 다툼이 잦았어요. 신혼 초부터 사니 못 사니 말이 많아서 양가 부모님들을 걱정시켰을 정도로요. 얘랑 역시 동생 부부에 대해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랑 여동생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매번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얘랑의 여동생 내외와 교회로 드라이브를 갈 일이 있었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별일 없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후식으로 호박 식혜를 마시던 참이었어요. 식혜가 자기 입에 맞았는지 예비 신우가 갑자기 종업원을 불러 이러는 거예요. 호박 식혜 리필 좀 해주세요. 가지고 갈 거니까
일회용 컵에 뚜껑 덮어서 4잔 주세요. 그러자 여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난감해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후식은 포장이 안 돼요. 이건 서비스로 나가는 거라서 따로 포장 용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신호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텀블러에 가득 담아주세요. 커피 마시던 거니까 텀블러 세척해서 담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창피했어요. 아니, 식당에서 서비스로 준 음료를 포장해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쓴 텀블러는 씻어서 담아달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직원은 거절했고 그러자 예비 시누이는 화를 내며 주인을 불렀어요. 이쯤 되자 예비 시누이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짜증을 냈어요. 그만 좀 해. 넌 매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냐?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너 그렇게 싸가봤자 안 먹고 냉장고에 던져뒀다가 버릴 거잖아. 그럴 거 왜 쪽팔리게 이러느냐고. 먹을 거야. 누가 안 먹는데? 먹으면 되잖아. 내가 먹겠다는데 당신이 왜 나서서 그래? 그리고 이럴 땐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뭐라 그럴 수가 있어? 당신 혹시 저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어서 대놓고 나 쪽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말해봐. 너 저 여자랑 뭐 있지? 보아하니 평소에도 두 사람은 이런 일로 자주 다투었던 것 같았어요. 예비 신우의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자기 아내의 도가 넘은 행동에 진저리를 쳤고 예비 신우이는 남편의 여성 편력으로 몰아가며 주객이 전도된 말들을 쏟아냈어요. 결국엔 예랑이 중재에 나서서 상황이 마무리가 됐지만 그날 예비 신우이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꽤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게 걱정이 앞섰어요. 결혼 후에도 이런 식으로 제게 딴지를 걸면 어쩌나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런 건 예비 시누이 한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갖게 됐을 때 그 환경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간과했던 거예요. 그건 차차 설명하기로 할게요. 제 결혼 얘기가 한창 오가던 무렵 저희 아빠가 하시는 식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저희 아빠 식당은 배달은 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전국 때 홀에 손님을 받을 수 없어서 한시적으로 배달을 시작했다가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후로도 배달 판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달 어플의 별점 테러와 함께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람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니고 3사람 정도가 있었는데 배달지를 보니 같은 집인 걸로 봐서 한 가족이 여러 개의 계정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 산전수전 다 겪은 저희 부모님이라서 어지간한 일에는 크게 휘둘리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 블랙 컨슈머 가족은 가게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골치 아픈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빠가 가게를 닫을 생각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살다 이런 인간들은 처음이야. 아니, 홀에서 주는 후식 커피를 포장기에 담아서 보내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커피까지 챙겨 먹고 싶으면 홀에 와서 먹으면 되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린이 메뉴 시키면서 밥이랑 반찬 좀 더 달라고 그러질 않나. 당일 반찬은 식당 자유권한인데 자기 멋대로 메뉴에 있지도 않는 양념게장을 반찬으로 보내달라는 둥. 그거 안 준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질 않나. 이래서야 어떻게 밥 장사하고 살겠냐고. 내가 아주 이 인간들 때문에 가게 문 닫고 싶다니까. 하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대는 탓에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직접 배달을 간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별점 5개 안 줬더니 가게 사장이 찾아와 위협을 했다고 리뷰를 남기고는 저희 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 거 있죠. 도를 넘은 행동에 저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큰올케가 차라리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블랙 컨슈머 하나 때문에 수십 년 해온 가게가 문 닫은 곳이 한둘인 줄 아세요? 이런 인간들은 제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아버님이 대응하기 힘드시면
저희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큰올케의 주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대응에 나섰어요. 제 결혼 준비랑 맞물려서 벌어진 법정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냥 편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만은 없었어요. 가장 큰 걱정은 제 결혼식이 재판 날짜랑 겹치면 어쩌나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소송 때문에 결혼식을 무한정 미룰 수도 없어서 차라리 결혼을 서둘러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빠듯한 일정 속에 상견례도 잡고 결혼식 금요를 줄여서 빨리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한식당으로 갔고 두 오빠 내외는 각자 약속 장소로 왔어요. 저희 가족이 도착해보니 아직 예랑과 예비 시댁 식구들은 도착하지 않았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큰올케는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소송 진행 상황을 부모님께 전달을 했어요.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큰오빠랑 큰올케가 직접 변호사와 만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예상대로 블랙 컨슈머 3명은 한 가족으로 각자 계정으로 주문을 해서 서로 비슷한 내용의 리뷰를 남겨왔더라고요. 마치 다수가 저희 아빠 가게 서비스에 피해를 본 것처럼 말이죠. 한 사람의 불만은 묻히기 쉬워도 여러 사람의 공통된 불만은 이슈가 된다는 걸 노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동안 이 인간들한테 당한 게 저희 가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이 인간들 때문에 폐업을 한 가게도 있고 아예 배달을 그만두고 홀 장사만 하는 가게도 있었어요. 그렇게 소송 얘기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예랑과 가족들이 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직접 블랙 컨슈머 집까지 배달을 갔다가 당사자 얼굴을 확인했던 아빠가 얘랑 동생을 보고는 경악을 한 거예요. 아니, 그쪽이 왜 여기에 있어? 왜 여기에 왔냐고? 그럼 자네가 땡땡동 12-1번지 사는 사람인가? 그 집 아들이냐고? 그러자 얘랑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저희 집이 땡땡동 12-1번지긴 한데 그건 왜 그러세요? 그러자 아빠는 뒷목을 잡고 휘청하셨어요. 저 여자가 바로 우리 가게에 리뷰 테러를 날린 그 인간이야. 저 집 인간들이 작당하고 그동안 우리 가게를 비방했던 인간들이라고. 그러자 예비 신우이가 씩씩대며 되려 따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그럼 오빠가 결혼하려는 집안이 저 집구석이었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 인간이 나랑 엄마 오빠한테 소송 건 인간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요즘에 그 거지 같은 소송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 언니, 나 길게 얘기 안 해요. 당장 소송 취소하고 언니네 아빠가 우리 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세요. 안 그럼 이 결혼 절대 못할 줄 알라고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예비 신우이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다 참다 못한 큰올케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이 결혼 할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부터 정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블랙 컨슈머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저로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남자가 내 부모를 괴롭혀온 쓰레기라니. 모르면 모를까 도저히 저런 인간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올케한테 파혼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큰올케가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들었죠? 우리 아가씨는 그쪽이랑 결혼할 마음이 없답니다. 그럼 이제 그쪽 집안이랑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법적 소송뿐이네요.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훈 씨가 그런 추잡한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고작 서비스 커피에 반찬 더 얻어먹자고 그렇게 구질구질한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동생이 그런 짓을 벌였으면 오빠가 나서서 말리든 부모가 나서서 말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추잡한 짓을 벌여요? 그렇게 식당 사장을 괴롭히면서 반찬 하나 더 얻어먹으니까 좋았어요? 남이 피땀 흘려가며 운영하는 가게에 되도 않는 리뷰 몇 자로 폐업시키니까 좋았냐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당신들은 편히 발 뻗고 살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그동안 다른 식당 사장님들은 각자의 이유로 소송까지 안 가고 순순히 넘어가셨나 몰라도 우린 다르거든요. 아주 끝까지 지독하게 달라붙어서 당신들이 한 짓거리 제대로 벌받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성훈 씨 여동생이라고 했죠? 내가 한참 나이가 많으니까 말 놓을게. 얘, 너 인생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다. 보아하니 애까지 있는 모양인데 네가 하는 행동 네 자식이 다 보고 있어.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자라는 거야. 네가 그 모양인데 네 자식이 멀쩡히 자랄 수 있겠니? 널 봐라. 니네 부모가 그러니까 너도 그 모양이 된 거 아니겠냐고. 되도 않게 누구 보고 무릎을 꿇으라 말하는데 너야말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 생각이나 해. 안 그러면 내가 아주 네 인생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이 아줌마가 보기보다 성질머리가 고약하거든. 이번에 제대로 내 성깔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내가 아주 진저리 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았어? 평소에도 그렇듯 우리 가족은 큰 올케를 필두로 해서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법적 싸움을 진행해 나갔죠. 큰 올케와 우리 삼남매는 저희 부모님처럼 얘랑 내 가족한테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함께 소송에 나서줄 것을 설득했어요. 그렇게 모인 네 집이 소송에 나섰고 지금까지 소송은 이어지고 있어요. 상견례장에서 뻔뻔하게 나왔던 얘랑 여동생은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뒤늦게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버스 떠나고 한참 뒤에 손을 흔든다고 버스를 세워주는 법은 없으니까요. 비록 생각지 못한 일로 파혼을 하게 됐지만 조금 더 아쉽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결혼 전에 얘랑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결혼 후에 이런 일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리고 소름 끼쳤겠어요. 옳게 말대로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내 자식이 이런 인간을 아빠로 두고 살아야 했다면 그 애 또한 어떻게 자라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블랙 컨슈머들 때문에 가게를 운영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참지만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블랙 컨슈머는 우리의 고객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